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직후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민생이었습니다. 비상경제 전담반을 결성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13조 9천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멈춰선 소비를 깨우기 위한 상생 페이백 지급 등 정부는 즉각적인 민생 안정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0월 경주 에이펙, 11월 한미 통상협의, 아랍에미리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불과 5개월 사이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외교 통상 AI 미래 산업의 판을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랑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려는 그런 자세부터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들이 저는 매우 만족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된 거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기대가 되고 많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국민과의 열린 소통까지 2025년 새 정부의 첫 해를 국민의 눈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내린 첫 번째 지시는 비상경제점검 전담반의 가동이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무너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겁니다. 이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던데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안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상생 페이백으로 내수와 골목 상권을 함께 살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소비를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도 회복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겁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수출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 유지가 되어 왔지만 내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 지표나 이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거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걸 회복해 주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그게 마중물이 되니까 기업들도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내수의 어떤 그 활성화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정부는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된 민생 쿠폰이 99.8%가 사용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소비할수록 돌려받는 방식으로 11월 23일을 기준으로 1,410만 명이 신청했고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민생 쿠폰 있는 후로 식당들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엄마들이 이제 보통은 다 학원을 많이 민생회복 쿠폰으로 학원을 많이 결제하고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 좀 못 보내줬던 특별한 활동 수업 같은 것들 그런 걸 결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가 발레를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했는데 그 민생 쿠폰으로 발레도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저희 일례로 이제 복숭아도 그때 민생의 쿠폰 뿌려지면서 복숭아 판매도 많이 늘었어요. 그때 한 20-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서 뭐 특별히 뭐 소고기도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 좀 그런 지원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 이후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10월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종합 백화점식으로 할 수 있는 게 GDP 성장률이거든요.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물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민생 다음은 외교였습니다. 공백 상태였던 대한민국의 외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연이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에서 잃었던 신뢰를 다시 쌓아갔습니다. 지난 6월 4일 정부 출범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외교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정상 외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정상 외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의 외교도 최소한의 소극적인 절차만 진행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과제에서 다 해결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G7 정상회의가 정부 출범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부담스러운 출장이었습니다만 그런 것들 해내면서 외교 공백기에 존재했던 많은 부분들을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부의 외교 정상화 노력은 쉼없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경주 에이펙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개최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지금부터 제32차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막중한 시기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년고도 경주로 21개국 정상급 지도자와 경제인, 언론인 등 2만여 명이 모였고 CEO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So nice to see you. So nice to see you. That you are doing here, and I assure you that the government.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 앞으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도 확대하시고 또 그게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골든벨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Many of the young people of Korea only recently knew of me, but in a lot of ways, I grew up with Korea. 11월 1일 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경주선언은 개방적, 역동적,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라는 비전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를 담은 새로운 협력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경주선언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최종 문안이 완성됐죠. 새벽 7시 반까지. 7시 30분까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문안 정리에 이제 이견들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 다 배포된 자료를 보셨을 텐데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아시아 태평양이 그리고 전 세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가 무역으로 하나에 묶여 있고 엮여 있는데 한 나라가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 이건 의미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잖아요. 경주선언이 안 나올 뻔했어요. 못 나올 뻔했어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주선언이
못 나올 뻔한 그 상황을 협상력을 이용해서 조금씩 양보하게 만들면서 절묘하게 이끌어냈잖아요. 그게 바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이펙이라고 하는 다양한 나라들이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은 의장국의 역할이에요. 그 의장국의 역할이 잘 됐다. 에이펙은 전 세계 무역의 50%, 전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입니다. 대한상의와 딜로이트의 분석을 보면 경주 에이펙 개최의 경제 효과는 약 7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외교는 언뜻 우리 생활과 멀어 보이지만 결국 수출과 일자리, 우리 삶의 안전망과 연결됩니다. 올해 새 정부에 주어진 가장 어려운 숙제는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이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수출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한미 간 실무 협상. 자동차 관세, 철강 쿼터, 반도체 보조금 문제까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이해관계였습니다. 협상은 몇 차례 결렬 위기를 넘겼습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한미는 문장 한 줄까지 조율하면서 합의의 무게를 다졌습니다. 10월 경주 정상회담 논의를 바탕으로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됐습니다. 관세 문제와 투자, 외환 시장 안정화는 물론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발전, 방위산업 협력까지 담아낸 포괄적인 합의.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만큼 그 의미는 더욱 컸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엔 관세 완화와 투자 확대, 외환 시장 안정 협력 등 핵심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과 원전 수출 확대, K9 자주포 같은 첨단 무기 판매까지 길이 열렸습니다. 반도체와 AI 칩 공급망도 함께 지켜가기로 했습니다. 주요국 대비 관세율이 한국이 낮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하고 있고요. 한 해에 200억 달러로 한도를 끊었다는 것은 또한 불확실성 경감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미국의 재건에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해서 합의를 보기 어렵다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무엇보다도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 수십 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해왔던 부분을 해결을 했고, 또 우라늄 농축과 또 재처리 이런 부분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추진을 했고 원했으나 미국이 거절했기 때문에 안 되던 분야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을 했기 때문에 동맹 현대화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성과가 있었다. 이어서 주목받은 건 아랍에미리트와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부터 에너지, 스마트 항만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협력 사업입니다. 2026년 첫 가동을 목표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단지가 들어섭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손잡고 미래 인공지능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겁니다.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단숨에 또 단단히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부산항과 아랍에미리트 칼리파항을 연결하는 스마트 항만 물류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대한민국의 실용 외교가 미래 산업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대되는 성과가 AI 협력 200억 불, 방산 수출 150억 불, K컬처는 시장 가치로 환산할 경우에 704억 불 등 총 1,000억 불이 넘고 원화로는 150
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가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동맹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외교가 곧 경제고 경제는 곧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새 정부는 실용 외교로 국익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89곳으로 비수도권의 청년층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무려 51%. 절반이 넘는 국민이 좁은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있는 현실인데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고요. 수도권도 어려운데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방 소멸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지금 추세라면 저희 세대가 가기 전에 정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 균형 성장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첫 예산안에서도 지방발전 관련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정부는 지역마다 특화 산업을 키우고 관광과 농업을 함께 발전시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지방시대를 국가적 생존 전략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정책 결정과 재정 배분에 있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연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구 감소, 일손 부족, 고령화에 이상 기후까지 농촌의 현실은 힘겹기만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농가 인구는 약 200만 4천 명으로 줄어들었고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도 55.8%로 처음으로 55%를 넘어섰습니다. 저희도 이 동네에서도 제가 가장 젊으니까요.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좀 일단 들어와서 그 농촌을 살려야 되거든요.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그런 농사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와서 누가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득 안정도 돼야 되고 소득이 막 들쑥날쑥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특별 지원을 집중하고 지역마다 특화 산업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직접 듣는 방식의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타운홀 미팅, 지방 현장 간담회, 국민 보고회가 이어졌습니다.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까지 전국 주요 지역을 찾아 시민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정말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 액수와 사용 내역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 우선 감사.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좀 하면은 나는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 다 이미 공개하고 있을 거고 그건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은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주 재밌는 제가 이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강원도 도민들의 수준이 엄청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연단도 없고 대본도 없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을 중시한 타운홀 미팅. 각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현안을 직접 제안하고 대통령과 함께 즉각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 보고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국정 운영의 과정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정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참여 확대의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송 우편?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추가 검색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우편 그렇습니다. 집중국에 예. 인력 파견하라고 했는데 그 전 집중국이 다 하고 있어요? 일부만 하고 있어요? 그 동서울 우체국 거기서만 한 군데서만? 예. 하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력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그래서 하라고 했잖아요.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역대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소통하고 필드에 나가서 뭐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결국에는 실천이잖아요. 말만 번지르는 것보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하는 건 신뢰성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국민 앞에 낱낱이 소상하게 다 밝혀라.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죠. 타운홀 미팅도 일반인도 들어와서 질문하게 하고 질문받고 답변해주고 이런 과정이 소통이고 그 소통이 MZ나 젊은 세대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또는 그분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의 행보. 그리고 각 부처의 업무 계획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의 성과 위에 새해에 더 단단한 민생, 더 넓은 외교, 더 깊은 소통을 위해 뛰겠다는 계획입니다.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외교 지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보관입니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공을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뭔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더 안정적이어도 좋을 것 같고 보육을 늘리고 어디에 맡기고 하는 것보다는 내 자녀를 내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근무 환경을 좀 바꿔서 부모가 직접 퇴근하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바람과 희망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국정으로 2026년은 국민이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